네, 이호 여사가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김정은이 이 여사를 초청했던 만큼 명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김정은은 물론이고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내용을 포함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호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공항에 영접을 나온 사람도 맹경일 부위원장에 그쳤단 말입니다. 김양건 비서는 이번 방북 기간 모습을 드러내지조차 않았는데 이게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네. 아마 이호 여사 측에서 상당히 실망이 컸을 것 같다. 네네. 우리가 보기에 흔히 얘기하는 홀대론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게 홀대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최소한도로 본인이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초대를 했으면 본인이 직접 못 만났으면 김양건이라는 대남 정책의 실무 책임자라도 만나게 했어야 되는데 네네. 시조일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홀대론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이호 여사의 방북 시기를 계속 늦췄거든요. 이 여사가 봄에 가겠다는데 계속 늦춰갖고 바로 8.15 해방 직전까지 몰고 갔는데 이 얘기는 바로 이제 6.15 선언과 8.15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안 일어나니까 6.15 공동행사도 무산시키고 또 8.15 공동행사도 무산시켰거든요. 그 마지막 기대한 게 이호 여사를 통한 남남 갈등의 유발인데 이것도 전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홀대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게 이렇게 아주 의전에서부터 최종적인 모든 행사가 굉장히 싱겁게 끝났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방북의 의미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한 단계 좀 격상시켰더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북한의 액션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호사가들의 얘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남북 간의 어떤 특수관계를 볼 적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호 여사 측에서 인도주의 성격으로 방문도 하고 싶어 했지만은 본래 김정은이가 다녀가시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정은 입장에서 초대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예양이 있고 또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서 개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개인 성격의 방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히 또 현재의 남북관계의 성격에서 볼 때 또 김정은이 대남 여러 가지 도발 이렇게 성향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정부 차원에서 메시지도 줄 수 없고 우리 정부 관리라도 대동해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원인은 김정은이한테 달릴 수 없고 김정은이가 원인 제공을 먼저 한 것이지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본인이 이호 여사를 개인 자격이라 하더라도 예양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남북 관계를 통 큰 결단을 내려갖고 좋게 가려고 했다든가 이러면은 이호 여사를 활용해서 흔히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뭔가 메시지를 본인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남북 관계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임무부여도 할 수 없고 어떠한 메시지라도 직간접으로 줄 수 없는 것은 현 남북관의 성격과 김정은이 대남 전략에서 볼 때 바른 일을 한 것이고 그걸 핑계로 해서 이렇게 홀대를 했다거나 김정은이가 별로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불만을 개친 세력이나 단체, 인물들이 그렇게 역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남한 내에서의 어떤 그런 남남 갈등의 요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김정은이가 잘못된 게 아니야. 한국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해가지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거꾸로 김정은이 측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종북 좌파들이 불을 지르는 건데 이런데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청해놓고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났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방북단 구성은 혹시 문제가 없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있거든요. 정치인이 빠져 있었고 또 유로선언 주역들도 다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방북단 구성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렇게 해석은 일반론적으로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바로 이것도 본래 이호 여사 측에서 방문하는 성격을 인도주의 성격에 넣었고 또 북한은 조그만 틈만 있으면
이게 건강한 남북 관계를 끌어내는데 이번 이호 여사의 방법을 활용하는 게 있지 않고 기본 출발과 최종 목표는 남남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왜곡 변화시키는 겁니다. 대미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정은이는 현재 우리 박근혜 정부의 어떤 대북 원칙과 전략 가지고서는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대북 전략을 구사해왔고 우리 정부도 그런 걸 다 알고 있고 또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이호 여사 DJ 평화센터 측에서도 왜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초지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분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자초지정과 관계없이 이런 그 정치적인 해석을 진영에 따라서 달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고의 6.15 선언이라든가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주역들이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과론적으로 잘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걸 통해서 과연 김정은이의 실체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실체적인 생각이 과연 뭐냐. 어디까지가 김정은이가 정말 남북관계에 대해서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서 인도주의 측면에 했던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가지고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좀 당겨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틀을 만드는데 누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분들이 빠진 게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분이 빠졌다고 그래갖고 또 뭐 홀대를 했던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 가지 않은 분들 중에 저는 틀림없이 속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오히려 내가 그런 데 들어가지 않아갖고 국내에서 논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이 남북 문제를 잘 아는 분들도 그런 걸 핑계해서 김정은이가 네. 이런 우리 이호 여사 측의 순수한 그런 인도주의 성격의 방문을 이렇게 폄훼한 것은 누가 됐든지 간에 김정은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호 여사의 방북 관련 얘기 잠시 짚어봤고요.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14일에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가 원하는 내용 담을까요? 지금까지 예. 나오는 걸로 요즘에 나오는 걸로 봐서도 그렇고 네. 아베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침략 예. 식민지 지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 반성하고 네. 사죄하고 네. 그래서 건강한 미래의 한일 관계를 끌고 가겠다. 이런 의향을 담는다는 걸 기대하는 것은 연목 구호라고 할까요? 연목 구호. 네. 연목 네. 구호라는 한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건 기대하기 어렵고 이 한일 관계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아베의 생각이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바뀌어지리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의 힘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또 한일 양자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우위라는 것은 솔직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힘의 우위를 아베가 굉장히 남용하고 있다. 이 남용하고 있는 아베의 잘못된 외교 행태에 대해서는 응당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국제사회를 움직이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8.15 담화에서 아베가 우리에게는 역사의 어떤 왜곡 현상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그야말로 사죄를 하고 네. 앞으로 우리가 끌어나가고자 하는 미래의 한일 관계를 통해서 동북아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일본을 끌어내는 데는 힘의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더 어이가 없는 것이 그 미쓰비시 그 배상 문제도 그랬고요.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과 우리나라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도 이제 굉장히 엄청난 그 정치인이자 이 전략가예요. 이게 어설픈 전략 같으면 아베 같이 아니 헌법을 지금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안보 관련 정책의 전환,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국가와 이런 거를 추진해야 되는데 헌법 문제를 해석의 변경을 통해서 안보 정책의 뿌리까지 흔들고 바꿔나가겠다. 이거는 네. 아베 같은 대전략가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엄청난 정치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일각에서는 이런 이 헌법 개정과 헌법 해석 문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의가 있지만은 큰 아베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지금같이 저런 상태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이 없고 그래서 저는 고도의 전략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가진 정부 차원의 움직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또 이 벗어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쓰비시 같은 거대한 재벌을 움직여가지고 수수히 민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아베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정당하고 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측면 지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 대응도 또 하고 어떨 때는 분리 대응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압박도 행사하는 이런 교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아베 정부의 외교의 한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게요. 일본 내의 보수 세력도요. 사죄 넣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태도가 바뀐 걸로 보이는데 왜 이러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예. 보수주의든 뭐가 됐든 그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이고 그분들 몇 면에 보면 일본을 움직였던 전직 총리서부터 대단한 지식인들 그 전 분야에 대해서 많이 섞여 있어요. 예. 언론도 아베를 외교적인 그런 노선에 대해서 지지하는 요미우리 신문조차에서도 아베 총리 당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네. 바로 뭐냐? 이게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인륜을 버릴 수 없다고 그래요. 인륜.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의 한 현상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일본의 이런 그 우익 지도자들, 건강한 지도자들, 건강한 언론들이 아베가 나가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면 일본 국민 모두는 일본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했던 경제전, 군사전, 정치적 모든 측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공감대를 받는 방향에서 그런 일본의 그런 입지와 위상이 확보되길 바라지 어거지 주장 갖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어떤 그 무게감을 잘 네. 아는 분들 그리고 제대로 된 일본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게 남고 있기 때문에 아베 같은 비정상적인 비역사적인 역사 퇴행주의를 가지고 일본을 국제사회에 끌어내고 군사적으로 역할을 하게 한들 과연 그런 일본의 잘못된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순간은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장래적으로 보면 바람스럽지 않다. 네. 이런 반성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우익 언론과 지식인 정치인 다 들고 나왔고 네. 바로 이러한 후폭풍 때문에 아베도 지금 최근에는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네. 예, 그런 현상, 그런 국민의 발행을 이분들이 업고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도덕적으로 좀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역사 문제도 해석하고 나와야지 안 그러면은 국제사회 일본의 역할이 그리고 일본의 위상 네. 강화가 먹힐 수가 없다. 이런 반성론을 아베한테 문제 제기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70년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말입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일 관계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네. 이제 이렇게 하고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 안보 문제와 이 외교 전반의 문제를 또 경제 문제를 이렇게 다 싸잡아가지고 한 이 배스킷 안에 넣고 다루지 말고 분리대응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입장을 몇 차례 걸쳐서 최근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이 골수 이 극우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일 관계의 개선, 또 그를 통한 한미일 삼각관계의 어떤 그 공조의 복원, 네. 이를 통해서 어떤 북한의 잘못된 외교 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아베의 이런 외교 행태를 본다면 이건 교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분리대응에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설령 한일 정상회담이 금년 안에 열린다고 한들 네. 이게 무슨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에 큰 영향을 발휘하겠느냐. 일시적인 봉합을 될지언정 아베가 떠나지 않는 한은 개선되기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참 한계가 있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교 전략을 우리 정부가 빨리 정해야 되겠다. 이 겉으로 국민들한테 걱정 마십시오.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평범한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제사회 여론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네. 정부의 노력도 참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아베다마가 발표가 되고 거기에 사죄 표현 안 들어가면 미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잠시 좀 짚어주시죠. 아마 우리 못지않게 그 답답한 나라 중에 제일 관심 있는 나라가 아마 미국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한미일 삼각관계의 복원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주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일 공조가 되지 않고서는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어떤 그 영향력 유지 또는 발전에 상당한 장애가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미국이 지나치게 미국이 지금 모든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기가 미국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 영향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어려운 미국의 입지를 일본 카드를 통해서 이제 좀 만회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런 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미국도 일본을 제외한 건강한 국제 시민사회 또 다른 서방 선진국들과 공조해서 일본의 잘못된 행태를 고치는데 보다 더 과감하게 나와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의 성공을 일본의 조력을 받고서만이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이제 착각을 미국도 버릴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외교 관련 이슈 하나 더 짚어볼게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북중 외교수장이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 지금 관측으로는 뭐 안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예. 안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는데 네. 중국이나 또 북한 당국에서 만났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지 언론 취재를 보면은 만났느냐 물어봤을 때 대충 대답을 안 하고 다 넘어가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안 만났을 관측이 더 우세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이 지금 전승절 행사가 있고 네. 현안으로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육자회담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체면에 직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외상회담에서 양국 외상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육자회담이 됐던 정승절 행사에 북한의 긍정적인 기여가 없을 경우에는 중국의 위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중국의 입지를 볼 때 괜히 만나가지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육자회담에 관련돼서 중국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비난을 감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만났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북중 관계 아직도 뭐 냉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주간의 외교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